안녕하세요. 사부의 추선입니다. 오늘은 그저께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대책들이 워낙 많이 나온 데다가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큰 카테고리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제목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 세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잠깐 보면요, 임대주택이니까 집주인에 대한 내용이 주로 있죠. 그래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하겠다는 내용, 양도소득세를 4년, 8년을 나눠서 감면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양도세와 종부세를 감면하겠다는 내용인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8년 임대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서 일반 과세를 적용하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8년 임대를 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에서 70%로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8년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겠다, 그래서 종부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양도세 중과세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이 한 52%,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이 62%, 내년 4월부터 적용이 되죠. 그렇게 되는데 8년 임대를 하게 되면은 중과를 배제해서 일반 과세를 적용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혜택이 4년 임대에는 적용이 안 되고 8년 임대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일부 인상분을 감면해주겠다라는 내용이 그 집주인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됐는데 그 임대인의 동의를 없애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세입자한테 나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계약갱신 통지기간이 1개월 전에만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2개월 전으로 단축을 했죠. 그러니까 전에는 1개월 전에 예고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2개월 전에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권과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지만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 금액을 향상시켜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했고요. 마지막으로 전월세 상한제 플러스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요, 2020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세입자 관련된 내용을 보면 4년에서 8년까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 임차인이 거주가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한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 2, 3위 중개 비용이 절감이 될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를 연 5%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만들므로 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개의 줄거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엄청나게 복잡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불과 한 3분 만에 다 알아봤는데요. 사실 그 내용 자체를 다 깨고 계실 필요는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 즉 키워드가 뭔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활성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 관점은 뭐였냐면, 많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까, 이 여부에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내년 4월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되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대 세율이 52%, 그리고 3주택자들이 62%인데 여기에 뭐 기타 등등의 세금을 합하면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이 70%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남아봐야 세금을 이 정도로 내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게 되죠. 그러니 이제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주택의 혜택이 다양하게 있어서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다주택을 끌고 갈 것이냐, 이게 바로 이번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바라보는 키였다라는 거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조금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뭐냐면 재산세, 뭐 취득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임대소득세 감면, 건보료 인상분 감면,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다주택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내용들은 이런 자질구레한 내용이 아니라 현재 50에서 60% 가까이 되는
다주택자의 그 양도세를 임대주택으로 얼마나 피할 수 있느냐가 바로 관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현재 8년을 임대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에도 배제가 돼요. 그래서 일반 세율을 내게 되는 거고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50%에서 70% 선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8년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에서도 배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모든 혜택은 4년 임대주택에는 거의 적용이 안 되고 8년 이상 임대주택을 놓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번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다주택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물건을 팔든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임대주택을 8년 이상 끌고 가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은 어떤 행보를 택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의 선택은 팔든가 8년 이상의 임대주택으로 끌고 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번 대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잠깐 살펴보면 그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정도 기사를 보면요. 알맹이 빠진 임대주택 임대등록 유도책, 다주택자들이 시큰둥하다, 이런 기사가 하나 있고요. 유인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두 개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나온 임대주택 유도책이 다주택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지금 매도를 하던가 8년 이상의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 8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그 사이에 시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너무 8년이란 게 긴 기간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물건을 끌고 가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당연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혜택을 별로 그렇게 주지 않음으로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매도하라는 쪽에 신호를 강하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최근에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거 시대적으로 의미 없는 법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1년의 임대료를 5% 이내로 묶는 그런 법안이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 이상, 예를 들면 뭐 월세를 3개월 이상 안 낸다든가 그런 게 없는 이상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여지까지 지난 10몇 년 동안의 전세가 상승률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법안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피부에 느끼는 전세가 상승률은 뭐 30-40%, 막 50% 이상까지도 됐으니까. 그런데 현재 입주 물량이 잔뜩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적으로 빛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지금 사례를 잠깐 보시면요. 전세 수급 지수 추이인데 이 표는 뭐냐면 0에서 200까지의 범위가 있고요. 전세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200의 범위에 있을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전세난이 있을 경우 지난 한 10년 동안 보면 계속해서 전세난이었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하고 2015년도에 거의 200에 가까운 지수를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나오면서 전세 수급 지수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가장 최근에 전세 수급 지수 추이를 하나 보면요. 최근 이건 경기도 전세 수급 지수 추이인데요. 11월 20일 날 108, 27일 날 106, 12월 4일 날 98로 한 주 사이에 입주 물량이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몰리면서 전세 수급 지수가 한 주 사이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표를 보실게요. 수도권의 전세가 변동률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인데 제일 끝에 있는 게 2017년도 올 10월까지의 기준이에요. 10월 27일까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 작년 말부터 올해의 전세가 상승률이 2.88, 경기 같은 경우는 1.2,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2.23%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연 5%로 임대료를 묶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입주 물량 때문에 연 전세가 상승률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도 2.8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월세 상한제는 이제 더 이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저는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큰 기조는 뭐냐면 8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하던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주택자들한테 물건을 매도하라라는 사인이었고요. 또 그 내용을 조금 더 압축해서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 자, 기사 하나 더 보시면요. 그러면 앞으로 다주택자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다주택자들은 당분간 지켜보겠지만 같은 날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유세가 내년 지방선거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논의를 해서 보유세도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8년 이상의 임대주택으로 가져가는 것도 물론 양도세적인 혜택이 많긴 하지만 보유세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의미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렇게 보면 결국 이번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부의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을 하면 다주택자는 집을 매도해라,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새벽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을 했는데요. 이미 충분히 예견되어 있던 것이라 사실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어제 인상을 하면서 내년에도 3차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강의 드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2015년 12월에 금리를 한번 올렸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016년 12월에 금리를 한번 올렸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3월에 올렸고 6월에 올렸고, 제가 이게 9월달 강의 자료인데 9월에 한 번은 그냥 가고 12월경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9월에는 금리를 안 올린 9월은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가 않아요. 보유 자산을 축소를 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췄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매수하면서 가지고 있던 달러를 풀는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펴갖고 2007년에 8천억 달러 수준에 있던 돈이 4조 5천억 달러까지 이게 달러가 풀렸죠, 시중에.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의 시대가 된 거고, 이 유동성을 이제는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달러를 걷어들이겠다, 즉 양적 완화 정책을 마치고 양적인 긴축 정책을 취하겠다라는 스탠스를 9월에 취했죠. 그리고 12월에 이미 예고한 대로 금리를 올리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자료는 몇 개월 전 자료인데요. 18년도와 19년에도 각각 3회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고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년에 3차례 인상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아주 계획된 행보대로 미국에서는 충실히 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 후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충분히 예고된 거라 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대출금리가 1% 오른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곧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추가로 인상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결국 마지막 기사에 보면 한국은행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주고받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3차례 정도의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보면 한 4차례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적으로 많아봐야 우리 경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2회 정도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그런 의견을 보면 이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상당히 강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도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 방향을 잡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가계부채가 벌써 1420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미 다 충분히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아주 장기간 그래프로 좀 잠깐 살펴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빨간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파란 선이 한국의 기준금리인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미국이 낮았다가 우리의 기준금리를 치고 올라온 라인이 1999년 5월과 2005년 6월이 있었는데 미국과 우리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된 사례가 이렇게 두 번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결국 우리는 1999년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기준금리가 역전된 후에 8개월 후에 금리를 올렸고 2005년 6월 같은 경우는 2개월 후에 바로 금리를 따라 올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미국의 기준금리와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그 미국의 기준금리일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내년에 3회, 후년에 3회 이렇게 올린다라고 예고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금리도 이제는 오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에 있었던 부동산 관련 빅 이벤트 2개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부동산 사부 시즌 3가 시작하기 전에는 좀 불규칙하게 부동산 관련한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